안녕하세요. 대구에 살고 있는 30대 후반 여성이에요. 쓸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지만 저 역시도 제 이야기를 한 번은 해보고 싶어 쓰고 있어요. 철없고 어린 시절 사랑만을 쫓아 결혼했어요. 남편은 일반 회사원이었고 전 은행원이었죠. 누구나 그러하듯 정말 처음엔 잘 맞았답니다. 저희에게 문제가 있다면 그렇게 바라고 바랬건만 애가 생기지 않더라고요. 그때 당시 나이도 어렸지만 오히려 나이가 어린데도 불구하고 아이가 생기지 않자 참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더라고요. 주변에서도 걱정이 시작되었고요. 아니 결혼한 지 2년이 넘어가도록 애가 안 생기는 거면 너희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아버지 건강도 그렇고 애를 빨리 봤으면 좋겠는데 혹시 미루고 있거나 그런 건 아니지? 그렇다면 그러지 말거라. 얼른 젊을 때 나야 회복도 빠르지. 아,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게요. 노력은 하고 있는데 잘 생기지 않네요. 준수 씨랑 상의 좀 해볼게요. 아휴, 네가 이렇게 말라서 그런 거 아니냐? 밥도 좀 잘 먹고 살도 붙어야 애도 잘 생길 텐데. 워낙 말랐으니, 아휴. 시어머니는 그런 저희를 걱정하셨죠. 하지만 그때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언젠간 생기겠거니 했어요. 남편도 제가 걱정하는 것을 보고는 그냥 그러려니 하라며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죠. 남편이 크게 요동하지 않으니 저 역시도 그때까진 그렇게 임신에 목을 매진 않게 되더라고요. 그냥 막연하게 임신하고 싶다 정도였으니까요. 우리 닮은 아이는 어떨까 싶은 정도요. 우리도 빨리 아이가 생기면 좋을 텐데, 안 그래? 자기랑 나 닮은 아이 궁금하지 않아? 이제 결혼한 지 2년이 되어 가니까 부모님도 걱정이 되시나 봐. 어머님도 은근 눈치 주시는 거 있지? 우리 진짜 노력이라도 한번 해보자. 마냥 기다리지 말고. 우리가 나이가 몇 살인데 다 생길 때 되면 생겨. 내가 아는 형도 4년 만에 자연으로 임신했다니까. 너무 서두르지 마. 네가 조급해하면 생길래도 안 생기니까 알겠지? 우리가 잘 지내는 게 중요하지. 뭐 애가 중요한가? 내가 엄마한텐 잘 말할게. 그때까진 남편이 절 참 사랑해서 그런 줄 알았어요. 오히려 제 마음의 부담을 덜어주는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래서 고마울 때도 있었습니다. 참 내 생각을 많이 해주는구나 하고요. 그러나 3년이 되고 4년 정도 되었을 땐 진지하게 임신에 대해 고민이 되더라고요. 이 정도면 정말 문제가 있구나 싶었죠. 남편과는 별개로 산부인과 진료를 받아봤지만 모든 게 정상이었어요. 너무 당황스럽더라고요. 오히려 정상이라고 하니 말이에요. 그럼 임신 시도만 하면 이제 아이가 생길까 하는 생각도 들었죠. 굉장히 자궁 두께도 그렇고 난소 나이도 그렇게 되게 좋으세요. 혹시라도 남편 쪽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으니 검사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아요. 두 분이 건강하시더라도 원인 불명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음번엔 남편분과 같이 오세요. 아, 네. 근데 혹시 그럼 원인 불명인 경우에는 임신할 수 있는 확률이 있는 건가요? 제가 이제 30대 중반이 되다 보니까 좀 걱정이 돼서요. 마냥 안심할 나이는 아닌 것 같아서 남편만 문제되지 않는다면 시술이라도 바로 해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죠. 뭐 인공수정을 해볼 수도 있고 시험관 시술을 해볼 수도 있고요. 그 부분은 남편분 오시면 같이 설명드릴게요.
오히려 문제가 있으면 고치면 되겠다 생각을 가질 텐데 문제가 없다고 하니까 답답했죠. 그래서 전 남편에게 얘기를 했어요. 이제 정말 간절히 임신을 바라야 할 때가 된 것 같다고 말이에요. 하지만 제 뜻과는 다르게 역시나 남편은 시큰둥하더라고요. 조금 놀랐습니다. 이젠 4년 정도 됐으면 아이를 바랄 때도 됐다 싶었거든요. 남편은 아이를 원하지 않았어요. 속상했죠. 그리고 애초부터 이런 얘기를 저에게 해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좀 속이 상하더라고요. 부부인데 왜 이런 얘기를 지금 할까 하고요. 오늘 병원 갔는데 다 정상이래. 자기도 한번 검사 받아보는 게 어때? 요샌 남성 난임도 있다는데 무정자증만 아니면 다 해결될 수 있다곤 하더라고. 우리도 이제 아이 가져야지 딩크도 아니고. 우리 엄마도 내심 기다리시는 것 같아. 무슨 검사까지 하고 왔어? 솔직히 나는 아이 부담스러워. 뭐 이렇게 안 생기는 거는 그냥 운명 아닐까? 검사까지 해가면서 아이를 가져야 해? 말이 딩크가 아닐 뿐이지. 난 솔직히 딩크 쪽에 가깝다고 볼 수 있어. 우리 둘이서도 충분히 행복했잖아. 아, 행복은 하지. 그래도 난 자기랑 나 닮은 아이 가지고 싶단 말이야. 자기는 아예 그럼 아이 생각이 없는 거야? 아예까진 아니지만 그래도 아직은 생각 없어. 지금 우리 이렇게 여유롭게 사는 거 좋잖아. 아이가 생기면 제약이 많을 텐데. 결혼 4년 만에 남편은 아이를 갖기 싫다고 했죠.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더라고요. 저도 남편을 너무 사랑하지만 이 부분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남편은 제 말을 잘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어찌해야 할지 모르고 있을 때였어요. 한 번은 남편이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핸드폰 문자가 울리더라고요. 대수롭지 않게 보니까 비뇨기과에서 온 문자였어요. 내용을 읽어보니 정기검진을 받으라는 문자였습니다. 뭐지 싶었어요. 비뇨기과 정기검진은 뭘까 말이에요. 단 한 번도 비뇨기과를 방문했다고 들은 적이 없어서 문자 내용에 놀랐습니다. 정기검진이라면 그전에도 갔다 온 것이니까요. 자기 문자 왔는데 비뇨기과에서 문자 왔어. 정기검진이라는데? 자기 무슨 병원 다녔어? 웬 비뇨기과야? 어디 안 좋아? 아, 왜 문자를 보고 그래? 아, 그냥 좀 그런 게 있어서 병원 갔다 온 거야. 이런 건 내 사생활이니까 말 안 하고 싶은데. 어? 아니, 근데 뭘 숨기는 게 있다고. 내가 와이프인데 이런 것도 말 못 해줘? 어디가 많이 안 좋은 건 아니지? 아, 아니야. 너무 신경 안 써도 돼. 남자들 가끔 그런 거 있어. 그냥 검진 차원으로 가는 거니까 별 신경 쓰지 마. 남편은 별 대수롭지 않게 신경 쓰지 말라고 했지만 뭔가 찜찜하더라고요. 평상시에 조금 비밀이 많은 듯한 남편이었지만 이런 문자까지 보게 되자 더욱더 찝찝했죠. 제가 사생활을 많이 터치하지 않는 편이어서 그런지 평소에 신경 쓰지 않았던 것들도 그날 이후로 조금 신경이 쓰이기 시작했어요. 유난히 출장이 많다든지 회사 영업일을 하는 남편에게 꾸준히 누군가가 연락을 한다든지 말이에요. 그렇게 한번 신경을 쓰게 되니 그 비뇨기과 문자가 찝찝해서 견딜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전 남편이 잘 때 남편 핸드폰 문자 내역을 다 보았습니다. 몇 년 전 것까지 보관이 되어 있었는데 그 전에 온 비뇨기과 문자에서는
이런 문자가 있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어제 정관 수술 받고 불편한 점은 없으셨나요? 혹시라도 불편하시거나 이상 반응 있으시면 즉각 병원으로 연락 주세요. 오늘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소독은 3월 14일입니다. 그날 뵙겠습니다. 전 그 문자를 보고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정관 수술이라니. 그것도 3년 전에 말이에요. 너무 놀랐죠. 지금 남편은 저 몰래 정관 수술을 하고 여태까지 저에겐 아무렇지 않은 척을 했다는 것이었어요. 전 화도 나고 분하기도 하더라고요. 내가 얼마나 아이를 기다렸는데 이렇게 저를 기만했는지 말이에요. 전 그날로 시댁을 찾아갔어요. 시댁에선 무슨 일로 왔냐며 놀라더라고요. 그땐 정말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무슨 기억으로 시댁에 갔는지조차 기억이 나질 않더라고요. 그동안 내가 당했던 기만을 생각하면서요. 아니, 네가 이 저녁에 웬일이냐? 준수랑 같이 온 거야? 아님 혼자? 말이라도 하고 오지. 밥 다 먹었는데. 뭐 밥은 먹었니? 아니요. 어머니, 아버님, 드릴 말씀이 있어요. 저 진짜 너무 기가 막혀서 여기까지 달려온 거예요. 어머님, 저한테 아이 바라셨죠? 왜 시간이 지나도 아이가 안 생기냐며 그러셨잖아요. 준수 씨 정관 수술했어요. 그것도 무려 3년 전에요. 알고 계셨어요? 뭐야? 아니, 정관 수술이라니? 그게 무슨 말이야? 애 못 낳게 묶었다는 거야? 아니, 그게 사실이냐? 왜 우리 준수가, 그걸 왜 저한테 물어보세요? 저도 지금 안 사실이에요. 어머님, 이제 저희 아이 못 낳아요. 그러니까 저 탓하지 마시라고요. 어머님은 저의 말을 믿기 힘들다는 듯이 기가 막혀 하셨고, 전 진짜 너무 분해서 눈물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절 기만한 그 시간 내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면서 절 속여왔던 걸까 하는 마음이 들었죠. 어머님은 당장 남편에게 전화를 했고 남편은 놀라서 달려왔어요. 제가 울고 있고 어머님은 한숨을 푹푹 쉬고 계신 모습을 보면서 본인도 약간은 짐작했는지 차분하게 앉더라고요. 너, 얘 말이 사실이야? 정관수술 모시기 그거 했다며? 아니, 그게 진짜야? 그럼 아이 낳을 수 없다는 거야, 지금? 너랑 나랑 얘기하면 되지. 왜 꼭 일을 이렇게 크게 만들어? 아니, 엄마. 내가 나중에 설명할게요. 뭐해, 얼른 일어나. 넌 나랑 상의하고 정관수술했니? 내가 그렇게 아이 기다리는 거 알면서 그동안 무슨 생각을 한 거야, 도대체? 웃겼지? 집에 가서 얘기하자고. 여기까지 와서 뭐 하는 거야? 내가 네가 이럴 거 뻔히 아는데 어떻게 말을 해? 지금도 이렇게 난리치는데 내가 어떻게 너한테 얘기를 하냐고. 내가 말했잖아. 아이 생각 없다고. 엄마, 죄송해요. 나중에 얘기 들을게요. 아이고, 머리야. 아니, 집에서 네가 어쨌길래 얘가 나가서 정관수술을 하고 오냐? 응? 네가 말해봐. 너도 문제가 있을 거 아니야. 뭐라고요? 어머님, 이 와중에도 지금 제 탓하시는 거예요? 진짜 기가 막히네요. 오히려 뒤로 자빠질 것 같은 사람은 저예요. 그 말을 끝으로 저와 남편은 집으로 왔어요. 너무 배신감이 들어 눈물이 나왔죠. 정말 몇 년을 기만했다는 게 화가 났어요. 차라리 상의를 좀 해주지. 그동안 날 왜 바보 만들었나 싶더라고요. 남편은 저에게 사과조차 하지 않더라고요. 참 비참했죠.
차라리 사과를 하고 저한테 빌기라도 하면 조금이라도 이해를 해보라고 할 텐데 말이에요. 더욱더 비참하고 우울하더라고요. 그날 그렇게 눈물을 흘렸지만 남편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더라고요. 정말 사이코패스 같았죠. 4년의 세월이 허무했어요. 당신은 나한테 할 말도 없어? 지금 잘했다는 거야? 적어도 나한테 상의를 했어야지. 아, 꼭 그렇게까지 해야 했니? 너랑 할 얘기 없어. 내가 낳기 싫어서 그런 건데 너한테 상의를 꼭 해야 해? 난 분명 애 갖고 싶은 마음 없다고 했잖아. 그럼 지금 잘했다는 거야? 당신 진짜 기막히다. 원래 이런 사람이었어? 아니 그래. 결혼하고 1년 후부터인가? 좀 이상했지. 외박도 잡고 바쁘고. 뭐 있지 당신? 그래서 그런 거지? 아니야? 내가 짐작한 게 틀려? 틀리면 틀리다고 말을 해. 네가 그렇게 흥분을 했는데 내가 어떻게 말을 하겠어? 말을 하더라도 진정 좀 되고 얘기해. 지금 할 말은 없어. 남편은 아무 소리도 안 하더라고요. 차라리 미안하다고 싹싹 빌었으면 화가 덜 났을까요? 비참했죠. 그리고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대략 2주 정도 시간이 지났어요. 이혼을 하지 않을 거라면 이렇게는 안 되겠다 싶어 제가 먼저 말을 걸었죠. 정말 걸고 싶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남편과 이혼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빨리 푸는 게 낫겠다 싶었거든요. 그리고 남편을 설득해 아이 얘기를 다시 해보려고 했습니다. 저는 아이가 너무 갖고 싶었죠. 하지만 남편은 저에게 충격을 줬어요. 나랑 얘기 좀 해. 그래, 당신한테 그때 그렇게 화내서 미안해. 그래도 나도 내 심정이라는 게 있잖아. 이해해 줄 순 없어? 나도 미안하다. 그래도 이 부분에 있어서 난 더 이상 할 말 없어. 그러니까 그만하자. 지친다. 아이 얘기라면 그만해. 아이 얘기가 아니고 우리 둘의 문제를 얘기하자는 거야. 이렇게 지낼 순 없잖아. 안 그래? 당신 설마 나랑 이혼이라도 하려고 해? 넌 아이가 갖고 싶고 난 아니고. 그럼 이혼밖에 더 있어? 가치관이 다르잖아. 이왕 이렇게 된 거 잘 생각해봐. 뭐? 어떻게 그렇게 말을 쉽게 할 수 있어? 자기랑 나 4년 동안 아무 세월 아닌 거야? 아니 연애 2년에 결혼 4년이야. 6년의 세월을 어떻게 이렇게 무자르듯 자를 수 있어? 그리고 지금 내가 잘못한 거야? 당신 정말 뻔뻔하다. 아, 정말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더라고요. 풀려고 했던 저의 대화가 남편은 이혼으로 끝을 내버렸습니다. 눈물이 콸콸 났죠. 결혼 전 내가 봤던 남편이 맞나 싶을 정도로 남편은 차가웠어요. 결혼 후부터 이상하다곤 했지만 이렇게까지 차갑진 않았는데 굉장히 차갑게 말하더라고요. 정말 착잡했어요.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까 하면서 남편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렸어요. 지금 생각하면 참 미련했죠. 그냥 기다리면 다시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이렇게 우리 관계가 쉽게 끊어지나 말이에요. 기다릴게. 언제까지라도. 그러니까 마음 다시 잡고 우리 다시 생각하자. 이렇게 이혼 쉽게 하는 거 아니잖아. 안 그래? 생각이 변하지 않을 것 같아. 이왕 이렇게 된 거 빨리 정리하고 싶어. 너도 얼른 새 출발해야지. 미안하다. 할 말 더 이상 없어. 뭐? 진짜 무책임하다. 난 이혼 못해. 우리가 왜 끝내야 해? 당신은 나한테 사과하고 빌어도 모자라, 알아? 근데 이혼을 요구해?
내가 알던 사람 맞나 싶어 정말.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내가 당신 문자 봐서 그렇게 화가 나? 아니면 정관 수술한 거 들켜서 그래? 정관 수술 오픈한 게 뭐 화근이 됐지만 이혼은 계속 생각하고 있었어. 솔직히 결혼하고 마음이 좀 식은 것 같긴 해. 너도 느끼잖아. 남편은 기본적으로 저와 풀려고 조차도 하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시간이 지났고 전 조금의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남편을 기다렸어요. 출근을 해야 하는 거기 때문에 출근하고 일을 어떻게 했는지조차 모를 정도로 말이죠. 그러다 시어머니께서 전화로 좀 보자고 하더라고요. 전 어머님께도 말을 잘 해봐야겠다 생각하며 어머님을 만나러 나갔습니다. 어머님은 저에게 말을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생각했던 거와 달리 말을 하더라고요. 얼마나 어이가 없던지. 어머님은 철저히 절 외면하셨죠. 준수한테 얘기 들었어. 이왕 그렇게 된 거 각자 갈 길 가는 게 어떠니? 너도 하루라도 빨리 새 출발을 해야 할 거 아니야. 어머니, 준수 씨 말려주셔야죠. 어떻게 그렇게 쉽게 얘기를 하실 수 있으세요? 준수 씨 마음 좀 돌려주세요. 네? 저 이대로 이혼 못해요. 아니, 어떻게 제가 사과받아야 하는데 저한테 이렇게들 잔인하게 그러실 수 있어요? 네? 그럼 어쩌냐? 애가 살기 싫다는데 내가 아무리 엄마라도 어떻게 말린단 말이야? 나도 포기야. 그러니까 이쯤 끝내. 어차피 해도 안 나눴는데 어쩌면 너한테도 잘된 일일 수도 있잖아. 그만해라. 더 이상 나도 이제 너한테 이렇게 말하는 것도 마지막이야. 아니요, 저 못 끝내요. 어머님한테 저도 자식이라고 하지 않았나요? 정말 너무하세요. 제가 도대체 뭘 잘못했길래. 시어머님 그렇게 자리를 뜨셨어요. 정말로 이혼을 해줘야 하나 싶더라고요. 하지만 차마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어지진 않았어요. 남들이 미련하다고 할지라도 부모님께 실망은 시켜드리고 싶지 않았고 저 역시 가정만은 지키고 싶었어요. 그때 당시엔 이혼을 하면 정말 죽기라도 한 것처럼 내 삶은 끝이 났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 어리석은 나날들이었죠. 그렇게 하루하루 피가 말라가고 있을 무렵 남편은 아예 대놓고 외박이 잦아졌어요. 전 그런 남편의 뒤를 캐기 시작했어요. 도대체 뭐하고 다니는지 말이에요. 뒤를 캐고 보니 남편에겐 여자가 있었어요. 역시나 말이죠. 예상 못했던 일은 아니었지만 이렇게 확인 사살을 받고 나니 마음이 찢어지더라고요.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이미 그 여성을 시부모님께도 보여드렸다는 겁니다. 제가 찍은 사진 속의 모습을 보니 시어머니도 입이 귀에 걸리도록 웃고 계시더라고요. 모든 게 다 배신으로 다가오더라고요. 그리고 각성이 되었어요. 이대로 당하고 물러나지 않겠다.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못살게 해주마 라고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고통을 겪고 있을 때 너희들은 이렇게 웃고 있었다는 생각을 하니까 정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생각은 해봤어? 오래 끌어봤자야. 도장 찍어줘. 그냥 깔끔하게 합의 이혼으로 가자. 더 이상 시간 낭비 말고 좋게 가자. 누구 마음대로 이혼을 해? 다시 마음 돌아올 때까지 기다렸는데 넌 안 되겠다. 어디 한번 끝까지 해봐. 바람도 피더라. 그년 때문에 정관수술했니? 왜? 그년이 임신하지 말래? 아, 지독한 연놈들이네. 어디 한번 유책 배우자가 이혼할 수 있나 봐봐. 그녀는 언제까지나 상간녀고 넌 절대 행복해질 수 없으니까. 알겠니?
어머님한테도 전해드려. 꿈도 꾸지 말라고. 알겠어? 이렇게까지 하면 네가 행복해질 것 같아? 착각하지 마. 너도 더 이상 상처받기 싫으면 이쯤 끝내는 게 좋을걸? 경고야. 경고 같은 소리 하네. 엿이나 드세요. 너 행복해지는 꼴을 내가 보라고? 왜? 누구 좋으라고? 어디 한번 평생 숨어 살아봐, 둘이. 전 독하게 마음먹기로 했죠. 절대 나만 불행해질 수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제 마음을 다스려가며 하루하루 버티고 있었어요. 솔직히 저조차도 고통이긴 매한가지였죠. 변해가는 남편, 매일 이혼을 종용하는 시댁, 그 사이에서 절대 너희가 행복하게 두지 않을 것이라는 마음다짐. 힘든 나날들이었습니다. 근무하고 있을 때도 남편은 이혼을 종용하는 문자를 보냈어요. 밤낮으로 절 괴롭혔죠. 내가 알던 사람이 맞나 싶더라고요. 전 그러면서 남편의 외도를 하는 사진들과 정관수술 기록 등을 떼놓았어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말이에요. 그렇게 한참을 일하고 있는데 남편이 찾아오더라고요. 은행에 찾아온 적은 없어서 이 사람이 무슨 일인가 싶었죠.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다가 저에게 왔습니다. 그리고선 한다는 소리가 웃기더라고요. 오늘 집에 안 들어갈 거라 여기까지 온 거야. 이혼하자. 나도 너 일하는 데까지 와서 이러고 싶지 않아. 계속 올 거야. 뭐? 지금 여기가 어디라고 와서 행패 부리는 거야? 내가 이런다고 눈 하나 깜짝할 것 같아? 절대 못해, 이혼. 그러니까 돌아가. 이러면 너만 곤란해져. 회사에 소문나고 싶어서 그래? 너 그럼 점점 비참해지는 건 한순간이라고. 알겠어? 다음 손님 받아야 하니까 얼른 돌아가. 집에서 얘기해. 이러지 마, 정말. 이런다고 나 달라지지 않으니까. 당신 바닥이다, 정말. 네가 진작에 이혼해줬으면 내가 이런 짓까지 하겠냐? 빨리 이혼해줘. 나도 새 출발 좀 하자, 어? 어쨌든 다시 올 거니까 기대해. 은행까지 와서 이러는 남편을 보니 마음이 참 안 좋더라고요. 내가 알던 남자가 맞나 싶기도 했어요. 남편이 다녀간 그날, 전 은행에 조금씩 소문이 나기 시작했죠. 옆 동료가 듣고는 소문을 낸 거예요. 저에게 직접적으로 묻는 사람도 있었지만 차마 묻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렇게 하루하루 버텼습니다. 정말 제 인생 최고로 힘들었던 나날들이었네요. 힘들었죠. 아니, 아까 남편 뭐야? 뻔뻔하더라. 보니까 여자 있는 것 같던데. 절대 이혼해주지 마, 어? 누구 좋으라고? 안 그래? 내가 알아서 할게. 머리 아프다. 요즘 좀 그래서 말할 기분도 아니야. 나중에 내가 천천히 얘기해 줄게. 그래. 그러겠지. 아유, 나쁜 놈. 아까 보니까 엄청 당당하던데. 자기 너무 힘들었겠다. 힘들면 나한테 얘기해. 아니, 진짜 그런 놈이 존재한다는 게 웃긴다. 연애할 때 그렇게 자기한테 잘했잖아. 아우, 결혼하면 다 나쁜 놈들이라더니. 정말 수치스러운 나날들이었습니다. 내가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는지, 왜 동료들 눈치를 봐야 하는지, 참 무슨 죄를 졌길래 이런 것들을 감내하고 살아가야 하는지 말이에요. 눈물로 지새운 나날들이었어요. 친정 부모님께도 차마 얘기를 못하겠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아파하면 우리 엄마 마음은 얼마나 찢어질까 하면서 혼자서 전전긍긍 참았어요. 남편은 그날도 집에 와서 말하더군요. 이혼을 해달라며. 저에게 이젠 대놓고
아픈 말까지 해가며 이혼을 종용하더라고요. 나도 좀 팔자 좀 피자. 나 여자 있는 거 안다며. 그 여자가 너랑 비교나 되는 줄 알아? 내 팔자를 바꿔줄 여자라고. 그냥 알아서 좀 떨어져 줘, 제발. 이렇게까지 나도 하기 싫어. 너한테 상처 그만 주고 싶다고. 너 이혼 안 해주면 나 계속 그럴 거야. 그 사람이 나만 기다리고 있어, 어? 그러니까 제발 이혼 좀 해줘라. 네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줄게. 나 인생 좀 피게 해줘, 제발. 내가 그걸 볼 줄 아냐고, 그러니까. 누구 좋을 대로 내가 이혼을 해주냐고? 평생 그렇게 살아. 그 여자 보고도 상간녀로 살라고 해. 남의 가정 파탄내고 잘 살 줄 알았어, 그럼? 나한테 말해도 매번 똑같을 거야. 그러니까 그만 입 좀 다물어. 귀 아프다. 내가 어쩌다 너 같은 애를 만나서 인생을 이러고 살고 있는지. 인생 한 방인데. 아휴, 걔 조금이라도 더 빨리 만났어야 했는데. 우리 엄마 아빠한테도 얼마나 잘하는 줄 아냐? 너랑은 비교도 안 돼. 이런데도 나를 안 놔줘? 도대체 이유가 뭐야? 참. 내 이유, 너 하나. 너 잘 사는 꼴 절대 보기 싫어서. 그리고 때 될 때 내가 이혼 요구할 거니까 넌 잠자코 기다리기나 해. 그렇게 남남처럼 지냈어요. 하지만 남편은 정말 선을 넘더라고요. 이젠 하다하다 제 은행에 상간녀까지 데리고 와서 저에게 이혼을 종용했죠. 하지만 그 여자를 보는 순간 웃음이 빵하고 터져버렸어요. 얼마나 웃기던지. 웃음이 나다 못해 눈물도 나더라고요. 남편이 그렇게 팔자를 고치고 싶고 고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게 저 여자 때문이었다니. 정말 가소롭고 웃음이 나왔습니다. 어머, 자기 저거 자기 남편 아니야? 아니, 저 옆에 저 여자는 뭐야? 설마 남편이 만난다는 여자인가? 어머, 미쳤나봐 정말. 야, 8천만 원 입금 좀 하려고. 여긴 내가 만나는 여자. 얼굴은 처음 보지? 이제 봤으니까 나 내 새 인생 살아보게. 제발 좀 떨어져. 이 돈도 다 우리 여자친구가 해준 거 아니냐. 너랑은 완전 급이 다른 여자라고. 이제 보니까 정신이 좀 드냐?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이혼해 줄래? 너 직장에도 소문 다 났다며. 이미 망신이잖아. 앞으로도 계속 이럴 건데 이래도 안 해줄래? 남편은 제 얼굴에 8천만 원을 뿌려대며 저 따위로 말을 하더라고요. 전 그 돈을 받고 웃음이 나더라고요. 계속 웃었죠. 그리고 그 돈을 주워 받았어요. 상간녀와 남편을 번갈아 가면서 보고 있자니 참 잘 어울리는 한 쌍이더라고요. 한 명은 사기꾼에, 한 명은 뻔뻔한 놈에. 전 바로 남편에게 말을 해주기로 했죠. 제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을 말이에요. 제가 입을 열자 남편은 굳어지더라고요. 아, 저 여자가 네 인생 바꿔준대? 당신도 어떻게 여길 올 생각을 해? 새 인생? 이 여자 악성 신용 불량자야. 얼마 전에 대출 거절나고 상심해서 돌아가지 않았어요? 뭐라고 말했길래 내 남편이 당신한테 홀딱 넘어갔을까? 아니, 이렇게 고객정보 유출해도 되는 거예요? 아니, 그리고 내가 원래 큰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 신용이 좀 그렇긴 한데. 아니, 어떻게, 아니, 자기야. 이 여자가 말하는 거 믿지 마. 그리고 자기 와이프 왜 은행원이라고 말 안 한 거야? 어? 나야말로 지금 신용불량자가 웬 말이야. 여태까지 그럼 나한테 보여준 것들은 뭐고? 아니, 말을 해봐. 아니면 아니라고. 아니,
일단 자기야, 나가서 얘기해. 여기 사람도 많고 내가 다 설명할게. 사람들이 보잖아, 어? 나가자, 얼른. 저의 한마디에 남편과 상간녀는 싸우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꼴이 얼마나 우습던지 제 동료 직원은 그 모습을 동영상을 촬영하고 있었죠. 둘이 아주 싸우는 모습이 가관이더라고요. 돈 때문에 시작된 관계가 돈 때문에 망하게 되는 모습이었어요. 아니, 말을 해보라고. 난 너 말 하나만 믿고 정관수술에 이혼하려고까지 다 했는데 지금 이 말이 무슨 말이야? 아니, 내 말 좀 들어보라니까. 몰래 사업하는 사람들, 신용불량자들 많아. 얼마나 큰 돈 만지는 사람들인데. 아, 저기요. 사랑 싸움은 나가서 하시고요. 여기 영업장이거든요. 아주 잘 어울리는 한 쌍이니 이대로 영원하시길 바랄게요. 전 그 길로 퇴근 후 집에 돌아와 이혼을 준비했습니다. 때는 이때다 싶었어요. 전 그동안 모아온 남편의 외도 자료와 정관수술 기록까지 모두 다 변호사에게 제출. 그리고 저희 은행에 찾아와서 모든 동료 직원들 앞에서 이혼을 종용한 것들까지도 싹 다 제출했죠. 이제 너도 한번 불행해봐라 하면서 말이에요. 그렇게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남편은 이제서야 이혼을 못하겠다고 말을 바꾸더라고요. 아마도 그 여자의 거짓된 실체를 알게 되고 태도를 돌변한 것이었죠. 참 간사하더라고요.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혼 못해. 아니, 그때 내가 잠깐 미쳐 있었나 봐. 뭐에 홀린 듯이. 정관수술이고 그냥 바로 풀르기만 하면 된대. 그러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너 절대 이혼 못한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제발 한 번만 실수했다고 생각해줘. 어? 닥쳐. 네가 나한테 할 말이 있긴 하니? 네가 원하는 거 지금 해줄게. 왜? 그 여자 알고 보니 개털이디? 그런 거 알아보지도 않고 말만 그렇게 믿은 거야? 너도 참 알만하다. 아니, 고맙다. 차라리 이렇게 알게 해줘서. 그러니까 깔끔히 이혼해. 소송이야, 이제. 이 일이 있고 나서 시댁에서도 돌변하시더라고요. 더 얄밉고 싫었어요. 뻔뻔하기가 두 모자가 아주 똑같더라고요. 남 아프게 할 땐 그렇게 무자비하게 아프게 하더니 이제 와서는 비는 꼬락서니를 보니 정말 토악질이 나오더군요. 인간 같지도 않았어요. 얘, 네가 마음 좀 바꿔라. 애가 철이 없잖니. 그거 수술도 다시 할 수 있다던데 이번 기회에 정신 아주 차렸을 거야. 어머님도, 아니 아줌마도 그년 부자인 줄 알고 저한테 이혼 종용한 거 아닌가요? 더 이상 할 말 없고요. 찾아오지 마세요. 저 마음 안 변합니다. 그 어미의 그 아들이라더니 뻔뻔하기가 하늘을 찌르네. 무식한 인간들 같으니라고. 벌 받아야지 그냥. 전 지금이 가장 이혼이 적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미룰 필요가 없었어요. 그렇게 소송이 진행되었죠. 소송은 역시나 제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더라고요. 남편이 이혼을 하자고 했을 때부터 제가 모아온 자료를 다 제출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상간녀 소송도 준비했습니다. 둘의 외도 기간이 3년 정도 되었기에 증명할 수 있는 사진들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은행에 와서 협박한 것들도 증명자료가 되었죠. 다행히 친한 동료들도 증언을 해주었고요. 이것도 명예훼손으로 되더라고요. 상간녀는 제가 정보 유출을 했다며 저에게 역으로 소송을 걸었지만 약식 기소 명령되어 벌금형만 받았습니다. 저에게 절대 손해보는 장사는 아니었죠. 상간녀도 분하다는 듯이 저에게 악을 써댔지만 그 모습이 아주 웃기더라고요.
제발 용서해 달라니까. 남자가 실수 한 번도 못해? 너 진짜 그렇게 피도 눈물도 없는 애였어? 진짜 미안하다니까. 내가 불려우한테 홀려서는 그런 거라고. 우리 충분히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내가 어떻게 이혼을 하겠어, 너랑. 내가 미안하다. 사과는 진작 했어야 맞고, 위자료나 준비해. 돈이 있을진 모르겠지만, 알겠니? 어떻게든 다 받아낼 거니까, 상간녀 보고도 위자료 똑바로 준비해라고 해도. 너 같은 인간한테는 자비도 아까우니까 더 이상 말 걸지 마. 변호사랑 얘기해. 알겠어? 법정에서 소송을 이어갔을 당시 상간녀와 남편은 싸우기도 하더라고요. 너무 웃겼죠. 서로 네 탓이니 지 탓이니 하며 싸우는 꼴을 보고 있자니 판사도 웃더라고요. 저도 참 어떻게 저런 인간이랑 결혼을 했는지 제 자체도 의문스러웠고요. 그렇게 모든 소송이 끝이 나고 전 남편에게 위자료와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받았어요. 상간녀도 저에게 싹싹 빌긴 빌었죠. 위자료 줄 돈이 없다면서 말이에요. 참 잘 어울리는 한 쌍을 그냥 둘까도 싶었지만 이렇게 모든 걸 끝마치고 나니 기분은 좋더라고요. 새 출발을 하기 위해서 말이에요. 참 웃긴 게 이혼을 하고 나니까 그렇게 암흑 같던 세상이 달리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절 아프게 한 모든 인간들이 벌을 받았다는 생각에 마음 한편이 후련하기도 했고요. 시간이 조금 지나 전 좋은 사람을 만나 재혼을 했습니다. 전 결혼해서 아픔을 받았던 만큼 이번엔 정말 좋은 사람이었죠. 덕분에 그렇게 원하던 아이도 낳았어요. 이 글을 쓰면서도 그때의 기억이 참 힘들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덕분에 멘탈이 단단해져서 또 한 가지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사람은 배움의 연속이라고 하죠. 앞으로도 어떤 일이 펼쳐질지 잘 모르겠지만 단단한 멘탈로 잘 헤쳐나가보려 합니다. 이 글을 읽으신 모든 분들 좋은 일만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여주에 살고 있는 30대 후반 여자입니다. 그동안 저는 실패한 삶을 살아왔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때의 사건이 저에겐 너무 아픈 기억이었고 2번 다시 떠올리고 싶지 않을 만큼 큰 충격을 받았었지만 이렇게 사연을 신청하게 된 이유는 9년 전에 저와 절연했던 아빠와의 관계 때문에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항상 어렸을 적부터 불안한 가정 환경에서 살아왔어요. 찢어질 정도로 가난한 삶이었고 엄마는 한 푼이라도 더 벌기 위해 식당 일을 해왔었죠. 아빠도 집안의 가장으로서 엄마와 저를 위해 밖에서 열심히 일해왔었고 가진 건 많이 없었지만 그래도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거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인생은 마냥 행복하지만은 않더군요. 아빠는 평생 저와 엄마를 지켜줄 수 없다는 걸 식당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엄마를 보고 알게 되었습니다. 식당 사장님이 엄마를 위로해주고 있었는데 무슨 일 때문인지 여쭤보니 아빠가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우다가 들키게 된 거였어요. 바쁜 점심시간 때 음식 배달을 하던 엄마의 눈에 아빠의 불륜 현장을 목격했던 거였고 한바탕 난리가 났었는데 아빠는 바람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고 스쳐 지나가는 인연이라며 별것도 아닌 일 가지고 일을 크게 만든다면서 엄마와 한바탕 했던 것 같았어요. 저희 아빠는 전혀 그럴 뿐이 아니라고 믿고 있어 왔기 때문에 엄마가 제 앞에서 오열을 하고 있는 모습을 봤을 때 너무 큰 실망감으로 다가오게 되었고 그렇게 엄마와 함께 집에 들어가 한참 동안 위로해주면서 진정시켜주고 있었는데 아빠가 저녁 늦게 들어왔어요. 술을 마셨는지 이미 눈이 약간 풀린 상태였고 저는 그런 아빠가 너무 미워 노려보고 있자 어떤 상황인지 대충 파악했는지 소파에 앉아 한마디 했습니다. 아빠의 말을 듣고 있던 엄마는 또다시 오열을 했고
저는 아빠의 변명을 이해할 수가 없어 분노를 표출해 버렸어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엄마를 놔두고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울 수 있어? 나 아직 19살이야. 엄마와 아빠의 보살핌을 받아야 될 나이인데 아빠의 잘못된 행동이 우리 가정을 무너지게 할 수 있다는 건 생각 안 해봤어? 엄마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모르는 거 아니잖아. 도대체 왜 그랬어, 아빠? 내가 무슨 바람을 피웠다고 그래. 같은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인데 힘든 일이 좀 있다길래 위로해 줬던 것뿐이야. 몸을 섞어야 바람이지. 대화 몇 마디 한 게 어떻게 바람이야? 아까도 한참 동안 얘기했는데 내 말을 무시하더니 애한테까지 왜 쓸데없는 얘기를 해서 이 난리를 만들어? 내가 아니라면 아닌 거지. 당신 정말 뻔뻔한 거 알아? 몸을 섞어야 바람이라고? 그럼 서로 입 맞춘 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야? 내가 두 눈으로 본 장면이 어떻게 바람이 아니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 봐봐. 아직까지 그 여자의 립스틱이 당신 입술에 묻어 있잖아. 변명할 걸 변명해. 우리 관계는 이제 끝났어. 당신과는 이혼할 거야. 뭔가 오해가 있는데 그런 거 아니라고 몇 번을 얘기해? 김 비서가 발을 헛디뎌서 넘어지던 찰나 내가 붙잡아 주다가 그렇게 된 거라니까. 정말 날 못 믿는 거야? 아빠,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해? 아빠 입술에 바람난 그 여자의 립스틱이 범벅이 되어 있는데 나도 엄마한테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 준 거 절대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아. 두 번 다시 아빠 얼굴 보고 싶지도 않고 엄마랑 살 거니까 다시는 들어오지 마. 엄마가 아빠 얼굴만 보면 그때의 기억 때문에 얼마나 힘들겠어. 아빠는 절대로 바람 피운 게 아니라고 했지만 이미 제가 봐도 아빠는 그 여자와 깊은 관계까지 간 것 같아 보였어요. 행복만 가득할 것 같았던 저희 가정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고 아빠는 그날 이후 엄마와 이혼만큼은 하기 싫었는지 엄마를 피해 다녔어요. 그렇게 한참 동안 엄마를 설득하면서 가정만큼은 깨고 싶지 않다며 눈앞의 현실에 대해 설명을 하는 듯 했어요. 저희 가족은 빚도 있었고 그때 당시 저는 학생이었기 때문에 식당 일만 해서 먹고 살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엄마 혼자 감당하기에는 벅찬 상황들을 얘기하면서 엄마의 감정을 혼란스럽게 만들었어요. 결국 아빠의 끈질긴 설득 끝에 엄마는 아빠를 한 번만 용서해 주는 걸로 결정을 내렸지만 엄마는 평생 동안 고통받는 인생을 살아야만 했어요. 엄마는 아빠의 모든 행동을 의심하는 정신병까지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런 엄마가 너무 불쌍해 보였는데 잘못을 한 아빠는 평생 엄마에게 용서를 구하면서 살아도 모자랄 판에 되려 정신병에 걸린 엄마를 싫어했어요. 별것도 아닌 일 가지고 사람 미쳐버리게 만든다면서 위로를 해주기는커녕 오히려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있었어요. 원래 불안했던 삶이 아빠의 잘못된 행동 하나 때문에 더 힘든 인생을 살아갔어야 했고 아빠도 매일 의심하는 엄마 때문에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었는지 더 이상 노력하지를 않았어요. 저도 두 분의 모습을 지켜봐 오면서 정신적인 고통이 상당했었을 만큼 지켜보는 게 너무 고통스러웠었죠.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틴다 생각하고 힘든 날들을 보내오다 보니 어느새 엄마도 현실을 받아들이고 물 흘러가는 대로 그냥 살아가기 시작했어요. 저희 가정은 예전처럼 행복한 웃음으로 살아갈 수 있진 않았지만 각자 위치에서 그냥 최선을 다했습니다. 가정을 깨지 않기 위해 서로가 해야 될 일만 해온 것 같아요. 그런데 한번 바람 피운 사람은 또다시 바람을 피운다더니 전혀 예상치 못한 장소에서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고 되돌릴 수 없는 상황까지 만들어지게 되었네요. 항상 얼굴에 그늘이 가득했던 엄마의 기분을 풀어주고 싶어서 단둘이 모녀지간 데이트를 했었어요. 서로가 바쁜 삶 속에서 오래간만에 엄마와 단둘이 보내는 시간이라 행복했었죠. 엄마도 저와 함께하는 시간이 좋으셨는지 미소 띈 얼굴을 보여주셨는데 그런 좋은 날에
아빠가 저희 앞에 나타났어요. 엄마와 저는 영화를 다 보고 극장에서 나와 잠깐 화장실을 들린 뒤 제가 먼저 나와 엄마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뒷모습이 누가 봐도 아빠의 모습이었어요. 그때부터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고 설마 했던 상황이 눈앞에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여자의 핸드백을 들고 여자 화장실 앞에 서 있는 낯익은 남자에게 걸음을 옮겼는데 그때 마침 엄마가 화장실에서 걸어 나오고 있었고 저를 바라보며 밝게 웃으면서 다가오던 엄마가 갑자기 경직된 얼굴로 걸음을 멈췄어요. 그리고 뒤돌아서서 여자 핸드백을 들고 서 있던 남자를 발견했고 엄마는 그 자리에서 온몸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한쪽 손에 들고 있던 핸드백을 본 엄마는 그 남자에게 거침없이 돌진했고 엄마의 모습을 보고 화들짝 놀란 남자가 뒤돌아 도망치는 모습을 보게 된 저는 아빠였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화장실에서 걸어 나온 한 여자가 누군가를 찾고 있는 게 보였어요. 엄마보다 나이가 젊어 보였는데 아빠가 엄마를 피해 도망치는 모습을 보자 그곳으로 뛰어가더니 저희 엄마를 강하게 밀치면서 뭐 하는 짓이냐고 소리를 질러버렸고 엄마는 눈앞에 보인 여자를 보자마자 뺨을 올려 버렸습니다. 내가 누구냐고? 저 남자 본처다. 그러는 너는 뭔데? 이놈이랑 지금 둘이서 극장에까지 온 거 보니까 둘이 나 몰래 데이트 중이었나 본데 너희들 딱 걸렸어. 이래서 내가 의심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야. 나보고 정신병자라고? 네가 하는 짓이 이런데 나보고 어떻게 믿으라는 건데? 당신이랑 나는 이제 끝났어. 더 이상 미련도 없으니까 그만 청산하자고. 내가 당신을 봐줬던 건 그래도 은영이 아빠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힘들게 참고 있었는데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이러다 내가 정말 정신병에 걸리겠어. 그동안 정말 힘들게 참아왔는데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는 거야? 다 때려치워. 당신이랑 살다가 내가 죽겠어. 쪽팔리게. 저 여자 왜 저래? 누가 바람인데? 남녀가 영화 보러 오면 무조건 바람인 거야? 강우 씨, 저랑 여자랑 지금까지 살아왔던 거야? 그동안 스트레스 받아서 어떻게 살아왔대? 잘 됐네. 이참에 이혼해버려. 그리고 그냥 나랑 살자. 사는 게 많이 힘들다며. 나랑 살면 내가 평생 행복하게 해줄 수 있어. 나 돈 많잖아. 그래. 나도 이 사람이랑 그동안 사는 거 정말 지긋지긋했었는데 이제 그만하고 싶다. 우리 이혼하고 갈라서자. 어차피 은영이도 제 앞가림할 나이 됐고 우리 관계 좋아질 수 없잖아. 아빠, 지금 제정신이에요? 엄마를 두고 저 여자한테 가겠다는 거냐고. 아빠는 내가 상처받는 걸 진짜 원하는 거야? 저 여자가 나랑 엄마보다 중요해? 지금 가버리면 평생 얼굴 안 보고 살 거야. 아빠 옆에 있던 상간녀는 저에게 저와 엄마가 보는 앞에서 아빠 옆에 찰싹 달라붙더니 불쾌하다면서 영화 말고 술이나 먹으러 가자고 저희 모녀 앞에서 아빠를 데리고 극장을 나가 버렸어요. 그날 아빠는 저와 엄마를 극장에 남겨둔 채 뒤도 안 돌아보고 상간녀의 손을 잡았어요. 그 모습에 엄청난 충격을 받았고 엄마는 그날 이후 아빠와 결국 이혼을 결정했어요. 저도 더 이상 엄마의 아픔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하루빨리 갈라서는 게 속 편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엄마는 아빠에게 악착같이 이혼 위자료를 받아내었고 저는 아빠와 평생 절연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엄마한테 한 번도 아닌 2번의 상처를 준 거에 대해 오만정이 다 떨어졌었죠. 그렇게 아빠는 엄마와 이혼을 하고 난 뒤 어떠한 연락도 없었고 저를 찾지도 않았는데 저는 그런 아빠를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30년 가까이 함께 살아온 엄마보다 잠깐 만난 상간녀에게 가정까지 포기할 정도로 마음을 뺏겨버렸다는 게 납득이 되지 않았고
저는 그런 아빠가 너무 원망스러웠어요. 그리고 엄마는 아빠와 이혼을 하고 나서 그동안의 삶이 많이 버겁고 힘드셨는지 살면서 술은 입에 대지 않았던 분이 처음으로 많은 술을 드셨어요. 매일을 눈물로 보내면서 상처받은 마음을 술로 쓸어내리는 모습을 지켜보는 저도 너무 마음이 아파졌어요. 그런 생활이 반복이 되던 도중 엄마에게 예상치 못한 사건이 터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날 퇴근이 좀 늦었었는데 그날따라 차가 많이 막히더라고요. 다음 날이 주말이라 엄마 바람 좀 쐬어주려고 바닷가에 같이 가려 했는데 차가 너무 많이 막혀서 마음이 조급해져 엄마한테 좀 늦을 것 같다고 설명드리려 전화를 했는데 제 전화는 무조건 받았던 엄마가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날도 술을 드시고 주무시는 줄 알고 서둘러 집으로 향하고 있었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고 생각 없이 받아보는 순간 저는 너무 놀라 급하게 차를 돌렸어요. 엄마가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많이 위급하다는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었죠. 분명 집에 계셔야 될 엄마가 왜 밖으로 나왔는지 알 수 없었고 도대체 어떻게 된 상황인지 몰라 서둘러 병원을 도착했는데 제가 도착했을 때 엄마는 이미 숨을 거두셨어요. 전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일을 겪게 된 터라 제정신이 아니었지만 엄마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아직 엄마 옆에 있는데 저를 봐서라도 그런 선택은 하지 않아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엄마는 이 세상에 더 이상의 미련이 없었는지 결국 삶을 포기했던 거였습니다. 운전을 했던 사람은 엄마가 갑자기 뛰어들어 피할 수도 없었다면서 괴로워했었고 저는 죄송하다는 말밖에 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도 저희 엄마가 숨을 거둔 거에 대해 많이 힘들었는지 피해자인데도 장례식 비용까지 대신 결제를 해줬어요. 이 모든 게 아빠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 당연히 알아야 될 것 같아 전화를 했어요. 그리고 울분을 토해내면서 엄마가 떠났다는 걸 알려주었죠. 하지만 아빠는 엄마의 장례식이 끝나는 동안 단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엄마와 함께해온 세월이 있는데 오지 않았다는 거에 너무 큰 실망을 했었고 어떤 일이 있던 평생 동안 얼굴을 안 보기로 결정을 내리게 되었네요. 그래도 이런 힘든 상황 속에 제가 버티면서 살아올 수 있었던 건 저와 오랜 기간 만나오던 사람이 곁을 지켜줘서 무너져 내리지 않고 버틸 수가 있었어요. 아빠와는 반대되는 사람이었고 항상 제 곁에 머물러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도 힘들어하고 있는 저를 대신해 많은 걸 도와줄 정도로 제가 평생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싶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장례식이 끝난 뒤 저희 집안 사정을 모두 알고 있던 그 사람은 저에게 청혼을 했고 평생을 함께하고 싶다며 프로포즈를 하게 되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의지할 사람이 필요할 정도로 많이 힘들었던 저는 그 사람과의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싶어 정식적으로 인사를 드린 뒤 결혼까지 허락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 결혼식에는 지인 몇 분만 있었을 뿐 제가 결혼한다는 걸 아빠에게도 알리지 않았어요. 엄마의 장례식장에도 오지 않았는데 제 결혼식에서 아빠의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결혼 생활은 정말 정신없이 지나갔고 저희 부부는 아이 하나 낳아 열심히 살아갔어요. 시댁 식구들이 저를 마음에 들어하진 않았지만 항상 최선을 다해 노력했고 저는 부모님처럼 실패한 인생을 살고 싶지 않아 이를 악물고 버텨왔어요. 넌 이게 지금 음식이라고 만든 거야? 너는 우리 집안에서 9년을 함께 생활했으면서 이제 어느 정도 적응할 수 있는 건데 어떻게 된 게 하나도 좋아진 게 없냐? 이딴 음식을 아침부터 우리 식구들 보고 먹으라는 거야? 국은 짜고 밥은 설익어서 돌덩이를 씹는 것 같고 밑반찬은 또 왜 이렇게 싱거워? 매일 노력하면 뭐해? 달라지는 게 하나도 없는데 그때는 네가 불쌍해서 받아줬지만
이제 9년이나 지났으면 이제 완전한 우리 식구인데 아직까지 내가 너를 불쌍하게 봐줘야 되는 거니? 도대체 언제까지 이럴 건데? 이럴 거면 차라리 다 때려치워라. 지금 하는 일도 돈도 치꾸리만큼 버는데 뭐하러 회사에 짱 박혀 있어? 그냥 셈이 따라 살림이나 배우면서 살면 되지. 우리 집안 부족한 거 하나 없고 너는 그냥 밥숟가락만 뜨면 되는 건데 굳이 일을 하려는 이유가 뭐야? 말귀를 알아먹어야 대화가 되는데 고집만 부리고 있으니 일이 해결되니? 하나라도 제대로 해야 욕을 안 먹지. 애 보는 것도 시원찮고 직업도 그냥 그래. 그것도 모자라 밥상 하나 제대로 못 차려서 아침부터 욕이나 얻어먹고 있으니 내 속이 안 뒤집어지겠니? 이런 애가 뭐가 좋다고 결혼해서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만드는지 원. 오늘 아침은 그냥 간단하게 토스트나 해먹어야 되겠다. 이 나이 먹으면 밀가루 음식이 소화가 얼마나 안 되는지 아니? 사람이 먹을 수 있게는 만들었어야 목구멍으로 넘어갈 거 아니야? 너 오늘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면 나랑 다시 진지하게 대화 좀 해야 될 것 같다. 이래서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순 있겠니? 저는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도 시몬은 항상 저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었어요. 저는 집안도 별로에 가진 것도 없었고 남편 하나 보고 들어온 거라 시모는 그런 제가 항상 불만이었던 거죠. 그리고 시모가 저를 향한 불만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커지게 되자 남편도 어느 정도 영향을 받았는지 언제부터인가 저를 대하는 행동들이 예전과는 많이 다르다는 걸 느끼고 있었어요. 차가워진 말투에 무관심한 모습은 저를 많이 지치게 만들었어요. 저 혼자 열심히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걸 결혼 생활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위태로운 결혼 생활을 이어가던 도중에 시모가 모두를 한자리에 모았어요.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니? 작은 며느리가 지금 하는 행동을 봤을 때 가족 전체에게 피해를 주는 것 같은데 이 상황을 해결하려면 내 생각엔 지금 하는 일 때려치우고 집안일 하면서 애 돌보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은데 다들 오늘 아침 입맛에 안 맞아 먹지도 못했지? 앞으로 이런 생활이 계속 반복이 될 텐데 우리가 언제까지 이해하고 넘어가 줄 수 있겠니? 하나라도 제대로 하면 내가 말을 안 하지. 뭐 하나 마음에 드는 게 없으니까 이런 자리가 만들어지는 거잖아. 엄마, 그냥 내 말대로 하라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 나 아침에 무조건 밥 먹어야 되는 거 알지? 내 직업 특성상 머리를 많이 써야 돼서 칼로리 소모가 심한데 아침에 빵 쪼가리 하나 먹고 나가면 그날 업무에 얼마나 많은 지장을 주는지 알아요? 그냥 전처럼 음식 해주는 사람 하나 드리는 게 좋겠어. 누나 말이 틀린 건 아니지. 재수 씨 음식은 돼지를 줘도 안 먹을걸? 너무 맛이 없어. 그래도 대가족인 우리 집안에 들어와 생활한 시간이 있는데 그동안 우리 어머니한테 배운 것도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음식을 사람이 먹지 못할 정도로 만들면 그건 재능이 없는 거지. 요즘 물가도 비싸서 식재료 값도 만만치 않은데 아무도 안 먹어서 그냥 쓰레기통에 버려버리면 그건 정말 낭비 아닌가? 하루빨리 어머니가 음식 해주는 사람 한 명 들였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래서 결혼은 신중해야 된다고 했던 거야. 집안이 좋지 않았는데 뭘 배우고 자라왔겠어. 어머니 말만 제대로 들었다면 온 가족이 이 고생 안 하지. 정말 답답해서 못 살겠다. 당신은 음식 하나 제대로 만들지 못해서 이런 말을 들어야 돼? 매일 반복적으로 하는 일인데 어떻게 간 하나 못 맞춰서 상황을 이렇게까지 만들어? 나도 정말 최선을 다한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이렇게까지 욕을 먹게 될 줄은 몰랐네. 아무래도 어머님이 만든 음식이랑 나랑 다르긴 하겠지만 알려주신 대로 따라한 것뿐인데 그렇다고 내가 지금까지 해온 일을 포기하고 집안일만 하라는 건 나를 그냥 가정부로 생각한다는 거잖아.
정말 힘들게 취직한 회사고 원하던 일이기 때문에 무작정 그만둘 순 없어. 어머님, 제가 좀 더 신경 쓸 테니까 좋게 넘어가 주세요. 노력하고 있는 거 잘 아시잖아요. 집안 분위기는 상당히 안 좋아졌고 남편은 제 편을 들어주는 게 아닌 오히려 저에게 상처되는 말을 퍼부었어요. 결혼 초에는 항상 제 편이었던 사람이 시간이 좀 지났다고 저를 함부로 대하는 모습은 너무 큰 실망으로 다가왔고 결국 그날 남편과 따로 대화를 하면서 부부 싸움으로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안 좋은 감정은 날이 가면 갈수록 커져만 갔어요. 그리고 시댁 식구들한테도 점점 지나칠 정도로 막말을 듣게 되자 제가 설 수 있는 위치가 없다 보니 제 자신이 점점 웅크려지게 되었고 이혼만큼은 절대로 하고 싶지 않았던 제가 남편과 이혼을 고려하는 상황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제가 혼자라는 걸 알고 더욱더 막대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한마디를 해도 비수를 꽂는 말을 거침없이 뱉어댔었고 남편도 뒤에서 그런 모습들을 지켜봐서 그런지 처음과는 다르게 저를 함부로 대해도 된다고 생각한 것 같았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시댁에 들어와 살 때는 저를 딸처럼 대해주겠다는 시모는 어디 가고 저를 개만도 못한 취급을 하면서 더 이상 필요 없다는 식으로 떨쳐내고 싶어하는 모습을 거의 매일 눈만 마주치면 그런 마음을 표출했어요. 제 가정 환경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자존감이 많이 낮은 상태였던 저는 고개를 들 수 없었고 밤마다 숨죽여 눈물로 힘든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힘든 날들을 살아오던 어느 날 남편이 갑자기 저에게 이혼을 통보했어요. 남편 입에서 먼저 이혼 얘기가 나올 줄 몰랐는데 예상치 못한 말을 들어서 당황한 저는 갑자기 무슨 이혼이냐고 말까지 더듬으며 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제가 더 이상 여자로 느껴지지 않는다며 집안 분위기도 안 좋고 저와 함께 사는 게 즐겁지 않다면서 이혼에 대한 확고함을 보였습니다. 9년 만에 저희 부부는 금이 가게 되었고 저도 좋은 감정이 없었던 터라 남편이 꺼낸 말에 동의를 하게 되었네요. 그런데 이미 시댁 식구들은 이런 사실을 전부 다 알고 있었는지 저를 거실로 불러 세웠어요. 이혼을 결정했다고? 그럼 너만 나가면 될 것 같다. 내 손자는 여기에 놔두고 너 혼자 짐 싸서 나가라. 능력도 없는 네가 우리 손자 키웠다가 인생 망칠 일 있니? 어머님, 제가 성우 엄마인데 당연히 제가 데려가야죠. 저도 최선을 다해 잘 키울 수 있어요. 다른 건 몰라도 애는 제가 데려갈 거예요. 네가 데려가면 일하는 동안 그냥 방치해두게? 학교 다녀오면 학원도 다녀야 되고 해야 될 일들이 앞으로 얼마나 많아지는데 네 옆에 있으면 학교 다녀온 뒤 집에만 처박혀 있을 거 아니야. 요즘 세상이 얼마나 빠르게 변화되고 있는데 애를 방치하려고 해? 쥐꼬리만한 월급으로 풀칠이나 할 수 있겠어? 만약에 네가 정말 데려가고 싶다면 너한테 있는 재산 전부 다 토해내고 가거라. 나는 손해보는 장사는 하고 싶지 않거든. 정말 내 손자 데려갈 생각이면 네가 가지고 있는 재산 탈탈 털어서 내 아들한테 넘기고 양육비도 받지 않겠다고 한다면 내 손자 너한테 남겨주마. 내 아들이 너랑 보낸 9년의 시간 되려 위자료 받아야 하지 않겠어? 그게 싫으면 법적 소송으로 가던가. 내 큰딸이 변호사인 거 알지? 너도 변호사를 선임하겠지만 대형 로펌 변호사와 비교가 되겠니? 시모는 갑자기 제 아이를 주지 않겠다며 데려가면서 전 재산을 토해내야 된다고 압박을 가했어요. 남편도 그렇게 해야 아이를 주겠다며 강하게 밀어붙였고 한참 동안 서로 대화를 주고받았지만 제 말은 시댁 식구들에게 씨알도 안 먹혔습니다. 결국 저는 제 아이를 데려가기 위해 전 재산을 압수당했고 그렇게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은 뒤
아이를 데려가려고 시댁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시댁 식구들이 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그때 뭔가 잘못됐다는 걸 느끼게 되었고 당장 제 아이를 보내달라고 했지만 시댁 식구들은 아무것도 없는 빈 껍데기인 저를 그동안 먹여주고 재워준 것만도 감사하게 생각하라면서 아이는 저에게 보내지 않겠다는 충격적인 말을 꺼내었고 그 자리에서 한참 동안 오열을 하며 애원했지만 굳게 닫힌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건 변호사를 선임하는 방법밖에는 없었어요. 그런데 법적 싸움을 하기 위해선 돈도 많이 필요했고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없다 보니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너무 막막했어요. 그래도 9년을 함께 얼굴 보며 가족처럼 지냈던 사람들이라 믿고 행동했던 건데 전 재산 압수하고 애까지 뺏어갈 거라곤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상황이 좋지 않았지만 무슨 수를 써서라도 아이를 데려와야 할 것 같아 변호사와 상담도 하고 법적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남편한테 전화가 왔어요. 새 출발하게 해준 것만도 감사하게 생각하라면서 가진 것도 없는 제가 아이를 데려오면 뭘 해줄 수 있을 것 같냐고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쓸데없는 행동하지 말고 혼자 살라고 저에게 쐐기를 박았습니다. 남편의 말을 듣고 있던 저는 무슨 말이라도 해야 되는데 말문이 턱 막히더라고요. 저도 제 아이가 행복하길 바라지 불행한 삶을 사는 걸 원하지 않았거든요. 저처럼 가난을 물려주고 싶지 않았고 결국 법적 소송을 진행하려다가 아이의 미래를 위해 멈춰버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남편에게 준 재산은 앞으로 아이한테 들어가게 될 교육비라고 생각하라며 그렇게 전화를 끊었고 저는 그날 이후 매일을 눈물로 힘든 삶을 보내왔어요. 더 이상의 인생을 살아가는 게 무의미하게 느껴져 엄마의 곁을 따라가고 싶었고 한적하고 조용한 곳에 찾아가 해선 안 될 선택을 하려 했는데 그때 갑자기 핸드폰에 모르는 전화가 걸려왔어요. 혹시 제 아들이 아닐까 하는 마음에 목소리라도 들어보고 싶어 전화를 받았는데 자신이 변호사인데 상속 문제로 전화를 했다면서 아빠의 이름을 거론했어요. 별로 듣고 싶지 않아 전화를 끊으려던 찰나 아빠의 목소리가 수화기를 통해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저와 전화통화를 하던 변호사는 제가 상속지분 1순위라며 문자로 보낸 주소로 일단 와달라며 아빠의 몸 상태가 안 좋다는 말과 함께 시간이 많지 않다고 저를 보고 싶어 한다는 말을 전달해 주었어요. 저도 인생의 막을 내리려 했지만 문득 엄마를 떠나게 하고 저에게 상처 준 아빠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두 눈으로 확인해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문자에 적힌 위치로 가보게 되었고 어느 저택 앞에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니 좀 전에 통화했던 변호사라고 자신을 소개하면서 저를 집 안으로 안내했어요. 그렇게 들어간 집 안에는 제 아이보다 2살 정도 많아 보이는 아이 한 명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고 변호사가 방문을 열면서 들어가면 된다는 말에 방 안으로 발을 들였는데 9년 만에 절연한 아빠가 저를 보며 미소를 띠고 있었어요. 9년 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침대에 누워 있는데 몸 상태가 상당히 안 좋아 보였습니다. 저는 그런 아빠의 모습을 보면서 분노가 치밀어 화가 날 줄 알았는데 눈물부터 쏟아져 나왔고 왜 이렇게 살고 있냐며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어요. 아빠는 대장암 말기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던 상태였습니다. 아빠는 저에게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하면서 저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었지만 그동안 용기가 나지 않았다면서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엄마가 세상을 떠났는데 너무 죄책감이 들어 차마 장례식장에는 갈 수 없었다며 아빠도 눈물을 흘렸어요. 아빠는 저에게 솔직하게 내연녀와 바람 피웠던 걸 인정했어요. 돈 많은 여자를 바에서 만났는데 그때 그 여자의 부모가
한날 한시의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서 괴로워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위로를 해주다가 서로 눈이 맞게 되었고, 그렇게 엄마 몰래 관계를 지속해오다가 극장에서 들키게 된 거라며, 그때 당시 아빠는 지긋지긋했던 가난이 싫어 엄마와 저를 버리고 돈 많은 상간녀와 새 삶을 살게 되었고, 그렇게 지내던 도중 아이가 생기면서 가정을 꾸리고 살아가다가 상간녀가 췌장암으로 몇 년 전에 먼저 떠났다는 걸 듣게 되었습니다. 혼자가 되어버린 아빠는 상간녀와의 사이에서 낳은 자식을 키우다가 몸에 이상을 느꼈고, 검사 결과 대장암 말기 판정을 받게 되는 악재가 계속 이어져 버리게 된 거였어요. 그리고 혼자 남겨진 아이가 걱정돼 아빠는 저에게 모든 재산 상속권을 넘겨주는 대신 죄 없는 아이를 보살펴달라는 부탁을 하게 된 거였습니다. 그렇게 아빠가 살아온 인생에 대한 모든 설명을 듣게 된 저는 슬픔과 분노가 공존했지만, 저는 아빠가 되려 저에게 기회를 준 것 같았어요. 현재 저에게 놓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던 상태였는데, 아빠가 나타나 많은 재산을 저에게 상속해 주겠다는 약속을 했고, 저는 그런 아빠를 이용해 시댁에 있는 제 아이를 데려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를 내친 그 인간들에게 한 맺힌 복수를 하기 위해 아빠의 도움을 받아 변호사를 선임해 법적으로 시댁 식구들과 싸우게 되었고, 저는 전 재산을 압수당했던 거와 아이까지 뺏겼던 걸 전부 다 돌려받을 수 있었어요. 정말 힘든 싸움이었지만 아빠의 도움이 없었다면 저는 평생 제 아이를 되돌려 받을 수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아빠에게 남은 시간은 3달 정도 주어진 상태입니다. 제 옆에는 아빠와 상간녀 사이에 낳은 자식이 있어요. 아빠는 저에게 모든 재산을 넘겨주는 대신 아빠와 상간녀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를 제가 돌봐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 아이와 살면서 부족한 없는 인생을 만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재산을 받았지만, 그 아이를 볼 때마다 극장에서 받았던 충격적인 장면과 엄마가 고통스럽게 세상을 떠났던 게 계속 떠올라 마음이 안 좋습니다. 아빠의 재산을 받기 위해 약속을 했지만 제가 과연 그 아이를 보면서 버틸 수 있을까요? 6살인 제 아들과 2살밖에 차이가 안 난다는 것도 충격이지만 평생 이런 사실을 가슴에 묻고 사는 게 정답일까요? 저에게 주어진 삶이 이런 거라면 그냥 받아들이고 살아야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하루하루가 답답하고 괴로운데 아빠와 상간녀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는 저에게 많이 의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두려운 마음이 큰 것 같아요. 그 여자가 병으로 떠났는데 아빠까지 병으로 떠나게 되니 얼마나 무섭겠어요. 죄 없는 이 아이도 행복해질 권리가 있는 거잖아요. 앞으로 어떤 삶이 펼쳐질지 모르겠지만 현실을 받아들이고 최선을 다해 다시 살아보려고요. 한 번뿐인 인생 후회보단 행복을 위해 달려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찌 보면 제 이복 동생인 거고 이 아이는 죄가 없으니 좋은 마음으로 감싸주는 게 정답인 것 같아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여자입니다. 이번에 새로운 지역으로 이사를 했는데 그곳에서 전혀 예상치 못한 사람들을 만나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10년 전에 이혼했던 전 남편과 시모를 제 아이가 다니게 될 영어 유치원에서 만나게 됐는데요. 10년이 지났는데도 그때나 지금이나 달라진 건 없더라고요. 제가 전부인 전 며느리였다 해도 그건 과거일 뿐 현재는 법적으로 아무 관계도 아닌데 제 앞에서 온갖 막말을 퍼부은 두 모자의 행동을 보는데 참 어이가 없더라고요. 과거에 안 좋게 끝났어도 이미 지나간 일인데 뭐하러 쓸데없이 감정 소모를 하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어차피 전 남편의 아이가 같은 유치원에 있다는 걸 알게 돼서 다른 유치원을 알아보려 했는데 제 아이 앞에서 입에 담지 못할 말을 쏟아내는 바람에 좋게 넘어가려 했던 저는
결국 화를 참지 못했는데 그 순간 제 아들이 저에게 물건 하나를 쥐어줬고 그 물건을 확인한 순간 엄청난 사건이 터져버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10년 전에 제가 전 남편과 왜 이혼을 하게 됐는지부터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전 남편과 20대에 결혼을 해서 젊은 나이에 악착같이 열심히 살아갔어요. 제가 생각했던 결혼 생활과는 많이 달랐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했어요. 그때는 정말 의욕이 넘쳤고 남편과 함께라면 뭐든 잘 헤쳐나갈 수 있을 거라 생각했었는데 그건 제 착각이었다는 걸 살면서 점점 피부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연애와 결혼은 너무 다르다는 걸 알게 됐을 땐 이미 늦어버렸지만 남편과 최대한 조율해서 맞춰가다 보면 그래도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남편은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만 행동을 하려고 고집을 부리는 바람에 부부싸움은 점점 잦아지게 되었죠. 웬만하면 이해하려고 했는데 어느 정도껏 해야지. 당신은 나랑 결혼했잖아. 그럼 이제 어머님 품에서 벗어난 건데 언제까지 그럴 거야? 어머님이 무슨 말만 하면 하던 일 다 때려치우고 시댁으로 달려가잖아. 여기서 시댁이 먼 것도 아니고 차 타고 2시간이나 달려가야 될 거리인데 계속 이렇게 살 수는 없다는 거 몰라? 결혼했다고 해서 엄마 연락 안 받을 순 없잖아. 나도 다 생각이 있으니까 엄마가 불렀을 때 피곤해도 잠깐 다녀오는 거지. 엄마가 내가 결혼한 게 아직까지 실감나지 않는다고 많이 외로워하시는데 그걸 알면서도 모른 척하는 건 불효자나 마찬가지잖아. 나는 엄마한테 아픔을 안겨주고 싶지가 않아. 그래서 시도 때도 없이 부르면 무조건 가겠다는 거야? 당신 어제 나랑 영화 볼 때 어떻게 했어? 한창 영화 보고 있던 도중에 갑자기 어머님이 뭐하냐고 보낸 문자에 영화 본다고 답장하자마자 어떻게 됐어? 어머님이 당신이랑 같이 영화 봤을 때가 기억난다면서 지금은 같이 영화 볼 사람도 없어서 많이 외롭고 힘들다는 한마디에 나랑 영화 잘 보다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어머님한테 달려가 나랑 보던 영화 어머님이랑 봤잖아. 그래, 그것까지는 내가 100번 양보하고 이해했다고 쳐. 그런데 지금 몇 시인 줄 알아? 새벽 3시야. 당신 내일 쉬는 날도 아니고 아침 일찍 출근해야 되는데 지금 시간에 시댁을 가겠다고? 엄마가 내가 지내던 방문을 열었는데 결혼 전에 함께 있었던 추억들이 갑자기 떠올라서 보고 싶다잖아. 엄마가 울먹이면서 전화를 했는데 너 같으면 잠이 오냐? 차라리 얼굴 한번 보여주는 게 훨씬 낫지. 당신이야말로 나를 좀 이해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나를 사랑하면 이런 것도 이해해줘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 내가 지금 당신이랑 결혼한 거 맞는 거지? 아무리 어머님이 보고 싶다고 해도 당신은 나랑 결혼했고 새 살림을 차렸는데 보고 싶다는 한마디에 자다가 벌떡 일어나 시댁으로 가려는 건 확실하게 잘못됐으니까 짚고 넘어가는 거야. 내가 한두 번이면 이해를 하지. 나랑 결혼한 지 지금 얼마나 됐어? 벌써 6개월이 지나가고 있어. 그런데 당신은 내 생각 조금도 하지 않고 무조건 어머님 입장에서만 얘기하고 있잖아. 나한테 무조건 이해하라고만 하면 우리가 결혼한 게 무슨 소용이야? 어느 정도 용납이 될 만한 행동을 해야 넘어가는 거지. 우리 관계 계속 이런 식이면 같이 못 살아. 결국 불행한 길을 걷게 될 거라고. 당신 원래 이렇게까지 말이 많았어? 그냥 대충 이해하고 넘어가면 되지. 왜 이렇게 이래라 저래라야? 나는 당신도 중요하지만 나를 낳아준 우리 엄마가 훨씬 더 소중해. 내가 당신이랑 결혼할 수 있었던 이유도 우리 엄마가 나를 낳아주셨기 때문에 함께 할 수 있는 거라고. 당신이랑 이렇게 다투는 시간에 벌써 도착했겠다. 시간이 지나면 더 힘들어지니까 나중에 다시 얘기해. 그리고 나를 사랑한다면 이런 것도 전부 다 이해해줘야 된다고 생각해. 엄마한테 전화 왔잖아. 네, 엄마. 아직 집이에요. 아니, 이 사람이 엄마가 늦은 시간에 불렀다고
지금 뭐라고 하잖아. 그래서 아직 출발도 못하고 이 문제로 다투고 있었어요. 네, 바꿔줄게요. 네가 뭔데 내 아들이 오겠다는 걸 막으려는 거야? 네가 내 아들을 낳았니? 너무 이른 나이에 결혼해서 적응이 안 되니까 얼굴이 보고 싶어서 잠깐 들리라는 건데 왜 가지 말라고 하는 건데? 네가 뭔데 모자지간 사이를 멀어지게 만들어? 안 되겠다. 너도 내 아들이랑 당장 우리 집으로 와라. 뭐가 그렇게 불만인지 직접 얼굴 보고 대화 좀 해야 되겠다. 너희들만 잘 지내면 끝인 줄 알아? 집에 혼자 있는 나는 내 아들이 떠나간 빈방만 쳐다보고 있는데 네가 내 입장을 조금만 이해해준다면 싸울 일이 뭐가 있어? 마음에 안 드는데도 억지로 결혼 허락해줬으면 감사하게 생각하고 불만이 있더라도 입 다물고 살아야지. 중졸 주제에 어디서 내 아들을 잡으려 들어? 당장 튀어와라. 내가 그동안 너한테 쌓였던 안 좋은 감정들 전부 다 쏟아내야 되겠다. 저는 시모의 행동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남편과 제가 결혼을 했는데 그냥 저는 남편과 동거하는 느낌을 받을 뿐 결혼했다곤 느껴지지가 않더라고요. 시모는 노발대발하면서 난리치며 당장 시댁으로 오라는 말에 어쩔 수 없이 늦은 새벽 시간에 남편과 함께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달려 도착하니 시모는 저 때문에 화가 많이 났는지 거실 소파에 앉아 심각한 얼굴로 저와는 눈도 마주치지 않았어요. 제가 왜 시모의 눈치를 봐야 하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자리에 앉았는데 저를 무섭게 바라보던 시모가 쉬지 않고 그동안 쌓였던 불만들을 털어놓기 시작했고 시모의 말을 듣고 있던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내 아들 얼굴 보고 싶으면 부를 수도 있는 거지. 왜 내가 너한테 눈치를 봐야 되는 거니? 너랑 내 아들이 결혼을 했어도 내 새끼인 건 변함이 없는데 무슨 말만 하면 이런 문제로 내 아들과 계속 마찰이 생긴다면 나도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다. 최대한 좋게 해결할 수도 있는데 너는 왜 항상 불만투성이야? 어머님, 제가 불만이 많은 게 아니라 이건 상식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라고요. 어머님 아들이라 해도 일단 저와 결혼을 했잖아요. 그럼 저희가 앞으로 잘 살아갈 수 있게 어머님의 배려를 해주셔야 되는데 밤낮 가리지 않고 이 사람이 보고 싶다는 이유 하나로 시도 때도 없이 전화하면 앞으로 어떻게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어요. 왜 저한테 안 좋은 감정이 많은 건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보면 충분히 서로 좋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인데 상황을 이렇게까지 심각하게 만드는 건 그만큼 어머님의 행동이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어머님이 저에게 안 좋은 감정이 있다고 하셨는데 저도 정말 불만이 많은데도 그동안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 속으로만 삭혀왔던 건데 좀 전에 저에게 중졸밖에 안 나왔다고 무시한 행동들 정말 너무 큰 상처를 받았어요. 중졸이라고 해서 제가 이 사람보다 능력이 부족한 건 아니잖아요. 저는 하고 싶은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일찍이 중학교 졸업하고 학원을 다녔던 거고 틈틈이 검정고시 준비하고 있어요. 미용사가 꿈이라 일찍 성공하고 싶어서 기술을 배웠던 건데 이런 식으로 저를 무시하시는 건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네가 내 아들보다 그래도 능력이 어느 정도 있으니까 결혼 허락해 준 거지. 다른 건 마음에 드는 줄 아니? 미용실이 늦게 끝나다 보니 내 아들한테 제대로 된 집밥 한번 못 해준다는데 그 말 들었을 때 내 기분이 얼마나 안 좋았겠니? 집안 꼴도 말도 아니라며? 도대체가 미용 말고는 할 줄 아는 게 뭐야? 중학교만 졸업하고 미용의 길로 뛰어들었다면서 저번에 내가 직접 너한테 머리 맡겨봤을 때 보니까 별것도 없더구만. 오히려 동네 미용실이 훨씬 더 잘하던데? 그런 실력으로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아? 미용실이 한두 개도 아닌데 중졸 나와서 이 험한 세상에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니? 그런 식으로 할 거면
당장 미용실 때려치우고 애나 가지던지. 미용실도 지구멍보다 작아서 손님 받는 것도 한계가 있으니 돈 들어오는 것도 거의 매달 비슷하고 차라리 손주들이나 줄줄이나 시끌벅적하게 사는 게 훨씬 낫겠다. 어떻게 할래? 지금 하는 미용실 그만 정리하던지. 그게 싫으면 아무 말 하지 말고 내 아들 보고 싶어서 부를 때 입 다물고 가만히 있거라. 한 번만 더 내 아들 부를 때 쓸데없이 분위기 안 좋게 만들면 나도 더 이상 좋게 넘어갈 수 없다. 내 말 무슨 뜻인지 이해했니? 제가 왜 시모한테 직업까지 욕먹어가면서 남편과 결혼 생활을 유지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때 순간적으로 차라리 그냥 혼자 살 걸 괜히 결혼해서 스트레스 받는 상황만 만들게 된 것 같아 남편과의 결혼 생활이 후회되기 시작했어요. 시모는 그래도 같은 여자라 저를 어느 정도 이해해 줄 줄 알았는데 그건 제 착각이었다는 걸 알게 되면서 남편과 그냥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고 결국 시댁을 다녀간 이후 남편에게 우리 둘의 관계를 진지하게 생각해 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속마음을 꺼내게 되었네요. 제 말을 듣자마자 남편이 보인 태도는 본인이 실수해서 부부관계에 문제가 생겼다는 걸 인지하는 게 아닌 제가 먼저 이혼 얘기를 꺼냈으니 자기에게 위자료를 줘야 한다면서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기 시작했어요. 누구 때문에 문제가 커졌는지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남편이 너무 실망스러웠고 이혼은 불가피할 것 같아 제가 직접 서류를 준비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합의가 아닌 저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이혼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말을 꺼내는 순간 남편은 핸드폰을 들어 시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느 정도 예상은 했었지만 방금 전 나눴던 저와의 대화를 시모에게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다 설명했고 제가 이혼에 대해 확고하다는 말을 하자 시모가 직접 집으로 오겠다며 전화를 끊어버렸네요. 그렇게 몇 시간 뒤 시모가 도착을 했는지 초인종 소리가 들렸고 남편이 현관문을 열자마자 사건이 터졌습니다. 네가 감히 내 아들과 이혼을 하겠다고? 이럴 거였으면 애초부터 시작을 하지 말던가. 둘이 좋아서 결혼했으면 지지고 볶더라도 무조건 붙어 사는 거지. 어디서 이혼을 하겠다는 말을 꺼내? 내가 두 눈 뜨고 있는 한 이혼은 절대로 안 된다. 네가 내 아들과 이혼하고 싶으면 우리가 원하는 위자료 줘야 할 거야. 어머님, 이거 놓고 말씀하세요. 저도 이런 삶 원하던 거 아니에요. 솔직히 어머님이 이 사람과 이혼까지 생각하게 만든 결정적 요인이라고요. 온갖 간섭 다 하시고 그것도 모자라 저희들이 붙어있는 꼴을 못 보고 시도 때도 없이 불러서 저를 힘들게 했잖아요. 저를 언제 며느리로 인정해 준 적 있으세요? 나는 당신이 우리 엄마를 충분히 이해해 줄 거라고 생각했어. 우리 아버지 일찍 세상 떠나시고 그동안 나한테 의지를 많이 하셨는데 당신이랑 결혼하고 집에서 혼자 지내니까 그게 많이 힘드셨는지 몇 번 전화하고 얼굴 보고 싶다고 하길래 엄마의 빈자리를 내가 만든 것 같아 너무 죄송스러워서 엄마가 보고 싶다고 할 때마다 집에 찾아갔던 거였어. 내 사정 뻔히 알면서 이혼하겠다는 말을 어떻게 아무렇지도 않게 할 수가 있는 거야? 결혼이 우스워? 그럼 애초부터 당신이 중간 역할을 잘했어야지. 무조건 일방적이었잖아. 내 입장은 조금도 생각해주지 않고 무조건 어머님 입장에서만 생각하면 내가 어떨 것 같아. 지켜보는 나도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다고. 웬만하면 최대한 참고 넘어갔는데 우리 결혼한 지 벌써 6개월이나 지났어. 나도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해. 더 이상 버티기에는 내가 미쳐버릴 것 같아. 그리고 아무리 화가 났어도 머리채 잡는 건 잘못한 거 인정하시죠? 이 문제는 법정에서 얘기하죠. 시모가 제 머리채를 잡은 두 손을 강하게 뿌리치며 밀쳐내자
저에게 화가 많이 났는지 저 때문에 손해를 너무 많이 봤다고 분노를 가라앉히지 못했어요. 그날 시모의 돌발 행동에 속수무책으로 당한 저는 너무 큰 충격을 받았고 그런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남편은 아무것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멀찍이 서서 지켜보고만 있는데 그걸 본 저는 제가 사람을 잘못 선택했다는 걸 깨달았고 집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저를 사정없이 흔들어 제끼는 시모를 뿌리치며 뛰쳐나가려 했지만 남편이 저를 가로막았습니다. 자기 엄마가 나가라고 허락도 안 했는데 어딜 가냐며 거실 쪽으로 강하게 밀쳤어요. 시모는 우리 아들 잘한다면서 어차피 위자료 줄 거 앞으로 세상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판불구로 만들어놔야 한다고 집안의 물건들을 저에게 사정없이 집어 던졌고 결국 시모가 던진 물건들을 피하지 못한 저는 그 자리에 쓰러져 버렸습니다. 그렇게 얼마의 시간이 지난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눈을 떴을 땐 이미 병원이었고 제 옆에는 저희 부모님이 자리에 앉아 계셨어요. 어떻게 된 상황인지 여쭤보니 머리에는 이상이 없고 가벼운 타박상 정도인데 시모의 행동에 극도로 스트레스를 받아 그 자리에서 기절을 하게 된 것 같다며 시모와 남편은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중이라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제가 기절해버리자 시모가 엄마한테 전화를 해서 이런 상황을 알린 거였어요. 어차피 이혼을 하게 될 거 그냥 보내기 싫었던 시모 때문에 저희 부모님까지 상처를 받아 상당히 괴로워하셨습니다. 그날 이후 저희 가족은 시댁 식구들을 상대로 변호사를 선임해 법적 소송을 제기했지만 시모는 집행유예를 받았을 뿐 법적으로 징역을 살게 할 수는 없었어요. 결국 저는 그 인간들을 상대로 제가 받은 피해에 대해 위자료만 받게 되었고 그렇게 두 번 다시 마주치지 않길 간절히 바라며 살아왔었는데 머릿속에서 잊혀질 때쯤 10년이 지난 현재 제 앞에 두 모자가 모습을 드러내었네요. 저는 전 남편과 이혼을 하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다가 남편 사업 문제로 이사를 하게 됐었고 잘 지내고 있었는데 영어 유치원에 다니는 제 아이가 끝나는 시간에 맞춰 유치원 앞에 도착을 했는데 저희 집에서 아이를 돌봐주던 유모가 먼저 도착해 제 아이를 데리고 나오길래 차에서 내려 아이한테 걸어가던 순간 제 앞에 예상치 못한 인물들이 나타났어요. 전 남편과 전 시모가 유치원 앞에 기다리고 있었는데 전 남편이 먼저 저를 알아보고 말을 걸어왔고 저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이게 누구야? 네가 여긴 어쩐 일이냐? 설마 너 재혼한 거야? 너 같은 성격을 받아주는 남자도 있나 보다. 진짜 성격을 알면 까무러 칠 텐데. 그러게. 너 성격 받아줄 남자가 있다는 것도 신기하네. 그런데 네가 여기 있는 건 결혼해서 애까지 낳았다는 건데 중졸밖에 안 나온 골빈 네가 낳은 애도 이런 데 오냐? 네가 중졸밖에 안 나왔으니까 자식은 제대로 교육을 시키고 싶은가 봐. 내 아들은 너랑 이혼하고 능력 좋은 여자 만나서 애까지 낳고 아주 떵떵거리며 잘 살고 있거든. 그리고 지금 며느리는 너처럼 내 아들 얼굴 보는 걸 치가 떨리게 싫어하는 게 아닌 되려 내가 혼자 지내는 걸 외로워할까 봐 먼저 같이 살자고 얘기하더라. 지금의 며느리를 만나기 전까진 너한테 줬던 위자료가 너무 아까웠는데 지금은 하나도 아깝지가 않더라. 나와 내 아들 인생이 진흙탕이 아닌 꽃길로 바뀌었거든. 저기 걸어오는 아이가 네 자식이냐? 에휴, 생긴 게 참 못났다 못났어. 저런 얼굴로 앞으로 이 세상 어떻게 살아가니? 여자도 못 만나겠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아이들을 봐왔지만 저렇게 못생긴 애는 또
처음이네. 얼굴 좀 고치려면 돈도 꽤 많이 들겠다. 차라리 열심히 공부나 시켜서 돈이나 많이 벌게 해야 그나마 여자들이 붙어 다닐 것 같네. 얘 봐라. 조그만 게 엄마 닮아서 그런지 너도 성격이 아주 고약하구나. 째려보는 게 지엠이랑 똑 닮았네. 어디서 지금 할머니를 똑바로 노려봐. 너 앞으로 여기 유치원 계속 다닐 거니? 나는 네가 다른 곳으로 옮겼으면 좋겠는데. 애 앞에서 말 가려 하세요. 우리 애가 왜 옮겨야 되는 건데요? 피할 이유 전혀 없는데요? 그리고 내 아이 얼굴이 뭐가 어때서요? 당신 손주는 얼마나 잘난 얼굴인지 모르겠지만 애한테 화내는 모습을 보니 예전이나 지금이나 더러운 성격은 그대로네요. 차라리 상종을 말아야지. 지훈아, 그만 가자. 오늘 아빠가 지훈이가 가지고 싶다는 선물 사놨다고 전화 왔었어. 두 모자는 제가 무시하고 신경도 쓰지 않자 되려 얼굴을 붉히면서 본인들이 더 흥분을 하고 있었어요. 별로 상대하고 싶지도 않아 유모와 함께 차에 가려고 몸을 돌렸는데 한 아이가 제 아들의 이름을 부르더니 선물을 주겠다면서 가방에서 무언가 알 수 없는 물건 하나를 꺼내 들었어요. 제 아이가 선물을 받으면서 고맙다며 웃어 보이는데 시모가 그 아이를 자기 품으로 끌어들였습니다. 알고 보니 제 아이한테 선물을 준 그 아이는 전시모의 손주였어요. 저도 기분이 별로 좋은 건 아니라서 서둘러 집으로 돌아가려는데 제 아이가 전시모의 손주에게서 받은 물건을 요리조리 돌려가며 확인을 해보고 싶어 하길래 제가 도와주려고 포장지를 뜯었습니다. 그렇게 포장지를 뜯어 박스 안에 내용물을 확인해 봤는데 이상한 것들이 들어 있었어요. 저는 당황해서 제 아들에게 선물을 준 아이한테 이 물건을 어디에서 났냐고 물어보니 엄마 화장대 서랍 안에 들어 있었던 걸 가지고 나온 거라면서 제 아들에게 주고 싶어서 챙겨둔 거라는 설명을 해주었네요. 제 아들도 안에 있던 내용물을 확인해 보고 싶었는지 달라고 하길래 건네주었는데 작은 상자 안에 있던 여러 가지 내용물을 보고 있던 두 모자는 바닥에 떨어진 것들을 주워들었고 그걸 확인하는 순간 얼굴빛이 파랗게 질려 버렸습니다. 상자 안에는 아이가 태어날 때 끊었던 탯줄이 있었고 그 안에는 작은 편지와 함께 누군지 알 수 없는 남자와 전 남편의 부인으로 보이는 여자가 함께 찍은 사진이 들어 있었어요. 두 모자는 점점 얼굴이 일그러지더니 손까지 부들부들 떨기 시작했어요. 저는 이미 작은 쪽지에 적혀있던 편지의 내용을 대충 확인했었기 때문에 어떤 상황인지 알고는 있었습니다. 전 남편은 엄청난 충격을 받았는지 비틀거리며 벽에 손을 짚었고 전시모는 무표정한 얼굴로 자기 손주라 있던 아이를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 상자는 전 남편의 현 부인이 사진 속에 있던 남자에게 주려던 상자였습니다. 시모 옆에 서 있던 아이는 전 남편의 자식이 아닌 알 수 없는 남자의 아이였던 거죠. 사색이 된 얼굴로 저와 아이를 자세히 바라보던 두 모자는 현재의 상황이 많이 창피했는지 그 자리를 급하게 벗어나려고 아이의 손을 잡고 질겁하며 주랭랑을 쳤어요. 제 아이의 얼굴을 자세히 바라보면서 못생겼다고 막말을 쏟아내던 두 모자는 자기 핏줄이 아니라는 걸 뒤늦게 알곤 많이 창피했는지 얼굴도 들지 못한 채 급하게 도망을 쳤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그 아이는 유치원에서 더 이상 얼굴을 볼 수가 없었고 최근에 소식을 접할 수 있었는데 상자 안에 있던 그 남자는 전 남편이 알지 못하는 첫사랑이었어요. 그리고 전 남편 몰래 첫사랑과 몇 번 만나다가 임신을 하게 된 거였고 이 사실을 전 남편에게 솔직하게 털어놓은 뒤 이혼을 하려 했었는데 첫사랑이 갑자기 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되는 충격적인 일을 경험하게 된 거였고
아이를 홀로 키우는 게 두려웠던 그 여자는 전 남편의 자식인 것처럼 계획을 꾸민 거였습니다. 그리고 상자 안에 있던 것들은 전 남편 몰래 첫사랑이었던 그 남자가 안치되어 있는 납골당에 가져다 놓으려고 미리 준비해 놓은 거였어요. 그런데 그걸 아이가 화장대 안에 있던 걸 발견하게 된 거였고, 제 아들과 친한 사이였던 그 아이는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던 포장된 상자를 제 아이에게 선물로 주고 싶어서 엄마 몰래 가지고 나온 거였습니다. 두 모자는 이런 사실도 모르고 7년간 아이를 자기 자식처럼 키운 거였죠. 이런 엄청난 일들을 숨길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이 문제로 현재 이혼 얘기가 오고 가고 있다곤 하는데 키운 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그 여자가 재력이 꽤 되는지 많은 걸 누리면서 살아오면서 편안한 삶에 적응이 되어버렸는지 이혼까지 생각하고는 있지만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물질적으로 혜택을 받으면서 살아왔으니 갑자기 삶이 바뀌는 게 두려운 것 같아 보였습니다. 저한테는 자신들의 인생이 성공한 것처럼 얘기하더니 포장지를 벗겨보니 그동안 인생을 헛살았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인간들은 자신들이 선택한 삶을 평생 땅을 치며 후회하면서 살아가겠죠.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늪에 빠져버린 거나 다름없으니까요. 그러니 지금까지 이혼 소식이 들려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인간들을 10년이 지난 이후에 만났지만 그때도 참 한심했었는데 지금도 여전한 걸 보니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유치원 학부모님들 사이에서 들려오는 소문에는 전시모가 이번 일로 혈압이 급상승해 뇌출혈로 쓰러졌다는 말을 듣긴 했는데 제 두 눈으로 아직 확인을 하지 않아 확실치는 않지만 아마 떠도는 소문은 아닌 것 같습니다. 본인들이 선택한 삶이니 어쩌겠어요. 피눈물을 흘려도 받아들이고 살아야겠죠. 하지만 겨우겨우 연장해봤자 그 결혼 생활이 진심으로 위태로울 거라는 건 과히 짐작할 수 있겠네요. 앞으론 2번 다시 만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